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병주입니다. 자, 이 2회에 걸쳐서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개년 이후에 11회죠. 11회인데 10년 동안 출제된 파트 외에서 미출제된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뽑아가지고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10년의 개출 문제를 정리를 해보니까 반복적으로 출제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이후에는 이제 반복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출제된 파트가 나오겠죠. 단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과 행정사법이 출제가 되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된 영역들을 이번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올해는 중복 출제가 될 기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10년 동안은 출제가 안 된 파트에서 나왔어요. 반복 기출이 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 후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부분들 중에 10문제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된 부분인데 약간 변형된 것도 있긴 합니다. 몇 문제는.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안 된 것 중에서 예상 문제를 4개 정도를 제가 뽑아가지고 오늘 단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례에서 행정심판법에 제가 쟁점화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단문을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실 때는 이걸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자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실력을 파악을 하는데 약 15초에서 20초면 끝납니다. 답안지를 보고. 그걸 반드시 유념을 하세요. 내가 이 답안을 작성할 때 많은 양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락이 될 수도 있죠. 답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데 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돼 버리면은 배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뭐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고 항상 단문을 정리하실 때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주제에서 핵심적인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답안을 작성할 때 일상 용어로서 답안을 작성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법률 용어를 쓰셔야 돼요. 법률 용어를. 법률 용어를 알고 있다. 그걸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알고 있고 이걸 가지고 답안을 구성하고 있다. 이걸 쓰셔야지.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그걸 막 자꾸 써버리시면은 일단 채점을 할 때 출제자가 인상을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을 출제하시는 분 자체가 전문가시고 한 5초에서 15초 정도만 답안을 쭉 보시면은 이거는 채점을 해야 될 답안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대략 한 2,500명 이상이 답안을 제출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출제자가 2,500명을 다 답안을 과연 꼼꼼하게 채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딱 보면 이거는 채점을 할 만한 답안, 이거는 채점을 할 필요가 없는 답안, 여기서 승패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출제자의 판단여지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봤던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점수 가지고 다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최소한의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시험 준비가 잘 됐다라는 걸 얼만큼 표현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비송사건 절차법인데 우리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의 총론 쪽이 출제가 되죠. 총론이 출제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구조 자체가 이제 뭐 1조 적용 범위부터 자 관할 출제됐어요. 기출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미출제. 이 대리인 아주 중요하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이쪽은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비송사건 절차 이게 사실은 왜 이 신청 부분이 잘 나오냐면은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비송사건 절차는 비송입니다. 비송. 이게 뭐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정식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은 있는데 이게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것 같고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되겠네 하니까 만든 게 비송사건 절차법이에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 보면 뭐 이 채무를 이행하라, 내가 채권자다 막 이런 걸 다투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거 다투는 겁니다. 뭐 공탁, 등기, 뭐 상사 등기, 법인 어떻게 해임시켰네 뭐 이런 거 다투는 거라. 그래서 원래는 직권으로 개시를 해서 직권으로 재판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고 직권으로 결정하고 끝내버려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청에 관한 것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 자, 그리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문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법원의 직원의 제척 깊이 자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조문이 뭘로 끝나냐면 제척 깊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요 미출제된 부분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출제가 예상되는 파트인데 결국 이 부분은 민사소송 논리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1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비송사건 절차법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분쟁 대상됐던 이 비송사건에 대상되는 사실관계라든가 그 사실관계를 법관이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결정을 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관한 증거 같은 거 조사하는 거 이게 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직권입니다. 직권. 그래서 민사소송하고는 완전히 소송의 구조 자체가 다른 파트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송사건에서 핵심 영역이죠. 핵심 영역.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자, 또 하나 촉탁. 뭐 의미 없습니다. 크게. 자, 신문을 할 때 신문하는 방식들. 자, 제가 방금 뭐라 했냐면 직권으로 탐지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하기 때문에 신문하는 방식도 정식 소송과 다르고 이것도 결국은 민사소송법하고 차이점을 잘 부각을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조서 작성, 이건 이제 사무관이 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검사 관련된 것들 이게 법원에서 이제 재판할 때 민사소송에는 거의 다 검사가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뭐 검사에게 뭐 출석 요구한다거나 막 이런 사안들 이제 뭐 조문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판의 방식. 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 증거조사, 신문 방식, 신문한 다음에 재판 방식이 어떻게 되냐, 뭐 각하시키냐, 인용하냐, 뭐 이런 것들. 재판에 관한 결과가 나오면 고지하는 거, 재판 취소 변경. 굉장히 이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이게 핵심 영역입니다. 핵심. 이런 영역들이 다 지금 핵심이죠. 핵심. 비송사건 절차법에. 그러니까 이미 다 출제가 된 사안들이에요. 이쪽은. 다만 이쪽은 워낙 중요하니까 또 나올 수 있어요. 재판의 취소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재판에 불복을 하는 거죠. 항고를 하는 거. 이 부분들.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판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이제 정식 소송과 관련해서는 뭐 항소, 상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는 항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고의 종류가 뭔지 뭐 이런 것들. 자, 이 부분은 다시 출제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미 출제도 됐지만 재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 자, 이 부분도 이미 출제가 됐던 사안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구성 요소인데 비송사건 절차법 내용이 출제될 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비송사건 절차법을 정리를 하실 때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들을 먼저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걸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따로 단문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를 드리지만 단문의 문제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60점입니다. 60점. 우리 출제 분량의 60점이 단문에서 승패가 나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문제라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면 안 되고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만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모대도 8에서 10점 정도는 획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영역을 제가 이제 자료 3페이지에 비출제 영역 예상 문제 10개를 넣어드렸는데 여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재판과 관련해서 이 재판의 효력입니다. 재판의 효력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식 소송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대개 이제 이런 식이죠. 이렇게 소송 심리를 한 다음에 이 심리 결과를 외부로 결론을 내는 걸 판결, 이걸 이제 외부로 표시를 하는 걸 판결 선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정식 소송이 그렇습니다. 정식 소송에서 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행정법 1차 때 다 점수를 확보하신 분들이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몰랐습니까? 이 항고송에서 판결의 효력으로 뭐 기판력도 있고 기속력도 있고 대세요, 형성력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행력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의 효력. 여기는 원래 결정이라고 형식상 결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재판이라고 나올 거예요. 재판. 그러면 뭐라고 꼭 여러분들 생각하시냐면 이거는 비송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를 한 다음에 결정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 그러면 결정 난 사안을 뜻하는 겁니다. 결정. 자, 그래서 재판 효력의 집행력은 꽤나 의미가 있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집행력. 그래서 이 집행력은 단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부족하긴 해요. 20점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집행력이란 그런 겠죠.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판결이 나와가지고 판결에서 야, 이 사람이 채권자가 맞고 당신은 채무자니까 채무 이행해 라고 판결했는데 계속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집행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이거예요. 강제 집행.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판결의 집행력이라는 것은 재판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 강제 집행을 뜻하는데 문제는 강제 집행은 말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모든 확정 판결에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행 판결에 한해서만 강제 집행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행 판결. 그런데 우리 비송 사건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이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송이라는 뜻이 그거죠.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소송, 권리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대등한 권리 의무 당사자 간에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소송이 아니다 보니까 비송 사건의 재판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행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성격상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 사건 가지고 등기에 관한 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만으로 효력이 있는 거지 굳이 뭐 등기를 이행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법원이 결정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비송 사건은 사건 자체의 성격상 집행력 자체가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요게 원칙인데 반드시 여러분들 답안에 출제가 돼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결정의 집행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송사건 재판에는 집행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력이 원칙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집행력이 인정되는 그런 재판이 있는데 뭘 생각하시냐면 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과태료 이런 것들. 자, 우리 비송사건 재판에 우리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비용 부담자 있었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비용을 납부를 하지 않네? 그러면 그때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외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데 원칙 잘 쓰셔야 되겠죠? 이 애외에서 이 비용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애외 하나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태료도 집행을 해야 될 테니까. 비용에 관한 재판은 강제 집행 될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은 비용에 관한 재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 금액을 확정을 해서 사건 재판과 함께 비용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 재판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결정이 되면, 자,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비용의 채권자는 이렇게 돼 있죠. 비용의 채권자는 권리를 갖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 재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비용에 관한 재판, 강제 집행 가능하다. 두 번째, 과태료 재판입니다. 자, 과태료도 우리 이제 부칙에 보시면은 이 검사 명령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그 행정법 하실 때 질서위반행위법에서도 법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검사 명령이었습니다. 여기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강제 집행된다는 소리죠. 이때 검사가 명령하는 겁니다. 법관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 검사 명령은 이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원칙은 집행력이 없지만 비용에 관한 재판과 과태료 재판은 집행력이 인정된다. 자, 그러면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에 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판서 송달인데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준용이 되는 것이고, 민사집행에는, 자, 이것도 포인트예요. 집행 개시 요건으로 집행 전, 자, 민사집행입니다. 민사집행에서는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집행하기 전 이 집행 권한인 재판서죠. 재판서를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송달. 그런데 우리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집행결정 나오면 되는 거지 재판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집행력을 갖는 재판이 어떤 것이냐, 두 가지. 원칙은 집행력이 없는데, 그 다음에 집행 권한과 관련해서 재판서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들어가면 점수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 집행에 관한 것들은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력이 나오게 되면.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와 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넓죠. 지금 범위를 물어보는 게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와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았어요. 그러면 취소 변경될 수 있는 유형을 다 써라, 이런 뜻입니다. 다 써라.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이 나왔습니다. 결정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확정된 후에 이 재판을 한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위법하다,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부당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법부당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재판의 결과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렇게 취소를 한다거나 자신들의 판단을 다른 재판 결론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있죠. 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이게 출제가 됐어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재판의 취소 변경,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뭐 확정되기 전이죠. 확정되기 전에 이 재판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권리가 침해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항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고 법원이
원심 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유형들입니다. 취소 변경의 유형들. 항고에 의해서 취소 변경할 수도 있더라. 자, 아니면 이제 재판이 확정된 후에 이렇게 재판할 당시하고 뒤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재판의 결과가 합당했지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 재판의 결과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취소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가장 배점이 많은 건 이쪽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뭘 잘 잡으셔야 되냐면은 여기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항고에 의해서 원심 재판을 변경하는 것과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요소냐면은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거나 판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있죠. 불가변력, 자박력 이렇게 해서 판단기관이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신들이 변경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정식재판에서는 1심 법원이 판결해가지고 선고가 끝나버리면 1심 법원은 절대 번복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는 있죠. 항소해가지고 항소법원이 판결을 변경한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판단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송사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한번 결정 딱 한 다음에 이게 정식재판 아니다 보니까 이 법원, 판단한 법원이 자기들의 판단을 스스로 번복할 수 있다더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정식재판과 다른 내용들. 그래서 이쪽을 잘 핵심을 잡으시는데 여기하고 비교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응용을 하실 때 뭘 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실 때 뭘 봤었냐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자신들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비슷하게. 법원이 자기들이 판단한 재판, 결정을 내린 것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은 재판의 취소는 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재판의 변경은 재판을 취소시키고 새로운 내용의 재판으로 변경하는 거죠. 원재판을 대신하는 것, 취소와 변경인데 변경의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세요. 원재판의 내용을 다른 결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재판에 대신해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것,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변경의 의의 같은 건 잘 또 써주셔야 됩니다. 의의를. 그러니까 이 취소라는 것과 변경이라는 걸 구별하고 있네라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를 할 때 원판단을, 원재판을 다른 내용의 재판으로 대체시키겠다. 이것을 변경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취소 변경의 유형인데 잘 쓰셔야죠. 직권, 판단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이 있고, 자, 사유는 자, 처분을 직권 취소, 직권 철회, 이걸 잘 이해를 해 놓으세요. 그 부분하고 좀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비송사건, 법원이 하는 거지만, 자, 법원이 재판을 했습니다. 자, 누가 직권에 의해서 취소 변경하냐면 법원이 하는 거예요. 항고법원이 아닙니다. 원심법원이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재판이 위법부당하다라고 인정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입니다. 자,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처음에는 부당하지 않았지만, 자, 포인트입니다. 사정 변경이 있어서 사후에 부당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권이니까 항고하고 비교를 해줘야죠. 항고는 뭡니까? 항고는 사건의 당사자가 항고, 신청을 하는 거죠. 이거 번복시켜달라. 이렇게. 그러나 여기는 직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권 권리가 없어요. 직권 취소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 재판은 항상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직권 취소 변경 안 받아준다고 해서 이걸 갖고 다툴 수는 없어요. 이걸 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항고를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잘 쓰셔야 돼요?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써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직권 취소하는 권한자입니다. 판단, 재판을 한 법원이 직권 취소 변경을 하기 때문에 원 재판을 한 1심 법원이 직권 취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항상 구별하셔야 했어요. 항고 법원이 취소 변경하는 것은 직권에 의한 취소 변경이 아닙니다. 항고 법원은 항고가 들어와 가지고 항고에 의해서 원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직권 취소 변경은 원재판을 한 1심 법원. 취소 변경 시기 제한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야, 재판은 끝났어요. 재판 끝났는데 어라? 잘못됐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네. 이런 경우입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항고법원 재판 중에도 취소 변경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원심 법원이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해서 항고법원이 재판 중인데 중간에 취소 변경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논리하고 똑같이 가고 있죠. 처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그 논리하고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비송사건 절차가 이런 개념들입니다. 자, 취소 변경의 효과. 일단 바뀌겠죠. 원재판이 바뀔 거예요. 취소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 사건관계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소급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장래효라는 건 당연한데 소급효가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결론이 없습니다. 견해 대립 있다, 이렇게 끝내줘야 됩니다. 견해 대립 있다. 취소 변경의 효과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취소 변경의 제한입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비송사건 절차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되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신청에 의해서 재판이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를 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변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 하나 더, 즉시항고. 자, 여러분들 즉시항고 기억나시죠? 즉시항고 일반 항고가 아닙니다. 사안이 뭐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으니까 법에 규정이 있어야죠. 이 일주일 내에 항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즉시항고인데, 이런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있어요. 제척 기간. 그래서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취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뭐로 가야 됩니까? 직권 취소 변경이 아니라 즉시항고 해가지고 항고법원이 판단을 해줘야지 원심법원이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직권 취소 변경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사유, 원재판의 위법부당, 신청, 요하지 않습니다. 직권, 신청권도 없고, 취소권자는 원재판을 한 1심 법원, 항고법원은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간 제한은 없지만, 기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항고법원의 재판 중에도 취소 변경 가능한 것이고, 효과는 여기에 따라 사건관계가 변경될 수 있고, 다만 소급효가 인정될 것이냐, 견해 대립 있다. 신청에 의한 재판에서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신청이 없다면 취소 변경 못한다. 즉시항고, 사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즉시항고가 나와야 변경할 수 있고, 즉시항고 없다면 직권 취소가 제한됩니다. 요 내용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취소 변경의 사유입니다. 두 번째, 항고를 제기해서 항고 법원에 의해서 취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알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재판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 이 사람이 항고를 하게 되겠죠. 그 재판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 의해 원재판 결정이 취소 변경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크게 물어볼 때는 항고 종류가 또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항고도 있고
즉시항고도 있고 제항고도 있고 특별항고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항고에 의해서 취소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써주시면 돼요. 자, 사정 변경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왜 이것도 중요하냐면은 정식 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사정 변경됐다라는 이유로 이거를 번복시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비송사건 절차는 법원의 결정이지만 넓게 보면 일종의 행정처분하고도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정 후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입니다. 특히 이 비송사건 절차법의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이 결정의 성격상 특히 이런 것들 그 법률관계가 계속적 법률관계와 관련된 결정이다. 하나의 법률관계가 단기에 끝나 종료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재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 변경으로 재판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할 때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다수학설도 그렇고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재판의 취소 변경입니다. 자, 유형 세 가지 잘 정하시고 직권 취소 변경에 관한 것과 항고 법원에 의한 항고에 의한 취소 변경 요걸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은 사안 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뭐는 한번 나왔냐면 기일이 나왔어요. 기일. 근데 이 기일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재판의 고지하고 연결해가지고 꽤 중요해요. 기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고지 같은 거 할 때 형식이 큰 의미가 없고 송달 같은 방식을 반드시 취할 필요 없습니다. 재판의 고지에 대해서. 그러나 기일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그 기일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를 자기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기일 반드시 송달서에 의해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기간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기간. 비송사건 재판에서 기간. 자, 우리 비송사건 절차법의 조문에서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간은 민법이나 민사소송에 관한 것들을 갖고 풀어주셔야 돼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의 의의, 간격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간격. 시작점과 끝점. 그래서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 이 부분을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비송사건 절차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간 계산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법을 준용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적용에 관한 것들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될 것이고 자, 우리 기간 계산할 때 여러분들 그 민법 총칙 다 하셨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초일 불산이 원칙이죠.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로 2번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다 쓰실 것이고 이 가로 2번 기간을 정하는 재판의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기간이 정해졌어요. 이 재판의 효력은 언제까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작되는 기산점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의 이 효력은 고지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럴 때 사안에 따른 이제 개별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 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할 때는 그 이 길이죠. 자, 우리 행정기본법의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의 논리로 간다 그랬습니다. 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일 때 말일은 빼요. 말일에서는 이 길로 만료. 그리고 이 기간이 정해진 재판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재판인데 시작점을 정하지 않았다.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자, 먼저 계산법부터 정해주셔야 되겠죠. 계산법.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포인트예요. 기간에서는. 3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3번이 핵심 포인트.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여기가 이 단문 출제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즉시항고 기간이라든가 법에서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질 때가 있죠. 불변기간, 법에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성격상 이 기간이 변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죠. 이 기간. 법원이 이렇게 불변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은 함부로 이 기간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자, 이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 법에 정해진 기간인데 법원이 재량적으로 이 기간을 늘려버린다, 줄여버린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불변기간은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이 기간은 반드시 준수를 하게 되되 다만 부가기간을 둬서 약간 이제 추가기간을 줄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지 법에서 정해진 불변기간을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줄여버리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변기간이 아니라면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끔 신축이 가능해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간에서. 그래서 기간을 신축한다거나 부가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 기간을 준수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고려를 해줘야죠.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끔. 그래서 필요성을 보시면 써주시는 게 좋죠. 사실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서 자,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한 한편 그것에 의해 생기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간의 신축을 인정합니다. 자, 제가 지금 법률 용어를 쓰셔야 했는데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신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히려 신축이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가능할 것이냐. 여기죠. 여기 가로 2번과 가로 3번. 불변기간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죠. 법원은 불변기간이 아닌 한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변기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정기간을. 불변기간은 법원이 기간을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이렇게 주소나 거소가 멀어서 굉장히 멀다 보니까 법원에 출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축이 아니고 부가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부가기간. 이걸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신축을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신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구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불변기간은 경과가 돼버리면 당사자의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 즉시항고 일주일 내에 하라겠더니 일주일이 경과했네. 즉시항고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즉시항고할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겁니다. 다만 불변기간인데 추후에 보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상대방 잘못이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정당화 된다는 거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에 외국에 있던 당사자, 자, 외국입니다.
여기는 기간이 30일이죠. 기간을 30일로 한다. 2주가 아니라 30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불변기간인데 신축 안 된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서 소송행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그 소송행위를 보완시켜주는 겁니다. 2주 내 보완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신축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 때는 보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 기간계산에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간계산법과 신축 부가기간 핵심 포인트 신축 됐습니다. 자, 예상 문제 4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